안녕하십니까. 신의균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오늘도 중요한 분석 좀 해보겠는데요.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문제 긴급 이사회를 요청을 했는데 그건 뭐 아무 성과 없이 끝나버렸죠. 당연히 북한을 두둔하는 중국, 러시아 때문이겠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부터 한국의 어떻게 이 오커스, 쿼드, 이 인도 태평양에서 어떻게 한국의 지위를 설정할 거냐라고 하는 이런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로 기로에 서 있다라는 건데요.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보리 차원에서 북한 규탄 결의 차단했죠. 바로 불량 국가 연대들입니다.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보도인데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4일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 대응을 위해 회의를 열었지만 아무런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채 끝났다. 미국은 이날 안보리 이사국인 알바니아와 브라질, 프랑스, 아일랜드, 노르웨이, 아랍에미레이트, 영국, 비이사국인 일본 등 8개국과 함께 안보리 차원의 규탄 성명을 추진했지만 상임이사국으로 거부권을 가진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뭐 제재 결의안 하자는 것도 아니고 규탄 성명조차도 중국과 러시아가 못하겠다. 거부권 행사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유엔 주재 대사인 토마스 그린필드가 같이 행동을 하기로 했던 방금 말씀드렸던 그 8개 국들과 함께 이렇게 사실은 짜증이고 그냥 화를 내는 것이죠. 안보리 회의 이후에 기자회견을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모든 안보리 이사국들이 북한 정권의 위험하고 불법적인 행동을 규탄하는데 한 목소리를 낼 것을 요구한다. 유엔 안보리의 계속되는 침묵의 대가는 너무나 크다. 이는 북한 정권을 대담하게 만들어 국제사회에 더욱 저항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을 정상화하며 영내 안정을 더욱 흔들면서 국제평화와 안보를 계속 위협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는 우리가 절대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이다. 모든 유엔 회원국들, 특히 안보리 이사국들은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단념하도록 의무화하는 안보리 결의 이행에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니까 중국, 러시아, 니들 제발 좀 말 들어라. 니들이 상임이사국이니까 우리 유엔 안보리에서 결의한 그 결의안 니들이 지켜야 될 거 아니냐. 이제 이 화를 내는 것인데, 자, 그러면 이렇게 화를 내면 중국과 러시아가 말을 들을까요? 지금 이제 서방 국가들인데 말을 들을까요? 안 듣죠. 왜냐? 그들은 이익 공동체입니다. 과거 냉전시대 때 터키와 대한민국이 극동과 중동에서 소련을 딱 턱 밑에서 겨누는, 또 터키 같은 경우는 완전히 그냥 봉쇄하는 이런 아주 어마어마한 지정학적 위치를 가지고 자유서방 세계로부터 대우를 받았죠. 반대로 지금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 탈냉전 시기, 그러니까 미중 패권 경쟁 시기에 대한민국은 정말 어마어마한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서 지금 같은 이 문재인 정부 같은 이런 미국 입장에서는 이가 갈리도록 그렇게 행동하는 이런 상황에서도 한국을 내치지 못하고 있는 게 너무나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 때문입니다. 그럼 반대로 중국에게도 북한은 정말 너무나 중요한 그런 지정학적 위치가 되겠죠. 터키, 한국, 독일, 과거 서독이죠. 이런 세 나라가 가졌던 지정학적 위치를 다 합한 것만큼 지금 북한은 중국에게 너무나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고, 중국을 에워싸고 있는 많은 나라들 중에서 북한이 가장 중요한 그런 지정학적 위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을 예우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체제 생존을 보장해 줍니다. 찔끔찔끔 뭔가 배가 불러가지고 다른 생각은 하지 못하게끔 완전히 그냥 살아만 있게끔 만들어줄 만큼만 체제 생존을 중국은 북한에게 보장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북한은 내가 생존하려면은 중국에게 붙어야 되겠다. 트럼프 시대에는 미국하고 한번 해볼까 이런 계산도 한번 주판도 한번 튕겨봤는데, 미국이 그래도 명분이 있어야 되니까 그냥 그래 북한 난 니들하고 할게, 핵도 가져, 이렇게 안 해주죠. 왜? 명분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명분을 하려면 니들 핵 없애라. 그러면 완전히 그냥 과거 한국처럼 그렇게 잘 살도록 만들어줄게, 우리 편 해줄게 했는데, 북한이 핵 없이는 불안하다, 우크라이나 봐봐 안 되겠다 라고 해서 이제 그 계산을 걷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욱 강력하게 군사동맹으로서 중국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중국은 그러면서 체제 생존을 보장해주고, 그리고 북한과 러시아는 역시 러시아도 체제 생존을 지원해주면서 러시아에게는 전략적인 지렛대 역할을 또 해주고, 또 러시아와 중국은 서로 간에 서로 뭐 사이 안 좋습니다. 감정도 안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미국이라는 공동의 적에 대응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대미 군사 우방으로서의 서로 간에 이용을 하죠. 그리고는 이제 중국은 러시아에게 경제 분야 지원을 합니다. 러시아는 중국이 1대1로를 통해서 약소국들을 잡아먹는 이런 행태를 봐왔기 때문에 절대 1대1로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팔 것만 팝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올림픽 기간에도 뭐 천연가스 같은 거 엄청나게 사줬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런 이익공동체, 그리고 생존을 위한 서로 간의 어떤 그 물고 물리는 지렛대가 있기 때문에 풀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문제가 되는데, 정말로 놀라운 것이 우리 한국의 국방연구원 카이다입니다. 카이다에서도 이게 지금 정권이 바뀌려고 하는지 놀라운 분석 보고서를 냈는데요. 아마 정권 초기 뭐 이건 상상할 수 없는 내용이고, 정권 중기만 돼서도 이런 내용 상상할 수 없는데, 지금 말기가 되니까 이런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소신 보고서가 나오는 것이죠. 자, 국방연구원에서 북한의 연말연시 군사 관련 행보와 남겨진 과제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북한은 제재를 받는 중에도,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봉쇄 중에도 무기체계와 관련된 기술과 장비를 어디로부터인가 공급받고 있다. 직간접적으로 관여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국가는 단연 중국과 러시아다. 미사일 개발에 대한 독자적인 능력을 일정 수준 갖춘 북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기술과 장비 그리고 부품을 북한 내에서 습득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특히 북한은 핵 보유국 중에서도 보유국이 많지 않은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에서 짧은 기간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북한이 어떤 최악의 상황에서라면 한국을 먼저 공격할 수도 있는 능력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연초에 보여준 유례없는 빈도의 미사일 발사 실험 발사는 미사일 운영 능력 향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아니 극초음속 미사일 같은 이런 아주 고기술의 미사일들을 이렇게 단기간에 급진전할 수 있다는 거, 이건 놀랍다. 이건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되는 거 아니다. 그래서 그 도움은 중국과 러시아다. 그리고 그런 미사일 자꾸 쏘려면 부품이 어딘가에서 들어와야 되는데, 그 부품이 전부 하다못해 금속재까지, 하다못해 컴퓨터 칩까지 전부 제재 대상에 들어가 있는데, 도대체 어디서 그 많은 부품이 들어가서 저런 다량의 미사일을 만드냐? 저건 바로 중국과 러시아다. 어쩌든 뭐 중국과 러시아와 함께 어딘가에서 흘러간 USB도 그게 더 가장 강력한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보는데, 아무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저 미사일들은 전적으로 대한민국을 공격할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걸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카이다 국방연구원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중국과 러시아의 펌프질, 그래 니들 조금 더 기술 더 줄 테니까 더 만들어 하고 있죠. 그래 잘한다. 또 미국이 니들 제재하려고 하고 우리 막아주잖아. 계속해 라고 하는 이 펌프질. 그러니까 북한은 또 그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되죠. 계속 사고를 칩니다. 왜냐? 지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위기를 조장하고 있고, 중국은 대만 위기를 조장하고 있죠. 그리고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으로서 중국을 때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뭔가 계속 사고를 쳐주니 미국의 대중국 타격 전략이 제대로 집중될 수가 없고, 또 미국의 우크라이나 관련한 이런 대러시아 정책이 제대로 집중될 수가 없죠. 왜? 북한이 너무나 세게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이렇게 노력을 해주고 있으니까 이 중러 두 개국에게는 북한이 너무나 고맙죠.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은 정말 뭐 엄청난 선언을 했습니다. 북한이 바로 미국의 최우선 순위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변화인데요. 그동안 이 공화당이나 야당에서는, 또 언론에서는 아니 바이든 1년 동안 뭐 했냐? 북한 저렇게 던져놓고 뭐 했냐? 뭐 전략적 인내 시즌2냐? 이렇게 비난을 해왔었는데, 아니다. 이제는 북한이 바로 미국의 최우선 순위다 라고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 크리든 브링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 지난번에 한국에 와가지고 윤석열 대선 후보 그리고 이재명 대선 후보 동시에 만났었죠. 그러면서 정말 이재명 황당한 소리 하고 했었는데, 어쨌든 그 사람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
최근 봤듯이 성김 대북특별대표가 북한과 관련 현안이 있어 강력한 삼각협력을 이끌었고 일본과 한국의 대화 상대와 빈번히 접촉했다. 이런 접촉이 북한의 도전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믿는다. 앞으로 며칠 사이에 성김 대표와 그의 일본, 한국 상대들 간에 추가적인 대화를 통한 긴밀한 삼각공조가 계속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지금 성김이 한국과 일본의 카운터 파트너들과 계속 접촉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뭔가 공조가 계속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립서비스 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계속 지금 한국하고 일본을 이 삼각 공조 체제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있다. 그냥 립서비스고 진짜 핵심은 그 다음 마지막 문장에 나옵니다. 우리의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이며 동맹인 일본과 한국 그리고 영내와 전 세계의 다른 파트너들과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우리는 영내 가장 중요한 안보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북한 문제와 북한 핵, 미사일 프로그램 위협에 대한 대응은 미국에게 있어 최우선 순위다. 일본과 한국도 그렇게 말해 줄 것이라고 확신한다. 자, 이게 이제 핵심인데요. 미국에게 있어 북한의 핵미사일이 최우선 순위다. 이제는 최우선 순위다 이거예요. 이란도, 우크라이나도, 대만도 아니다. 이거다 이거. 이제는 이게 최우선 순위인데 그런데 일본과 한국도 그렇게 말해줄 것이라고 확신한다. 일본은 당연히 그렇게 말해주겠죠. 그런데 한국은 그렇게 말해주겠습니까? 이 문 정권이 절대로 안 해주겠죠. 그런데 문 정권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지금 끝나갑니다. 그런데 보니까 정권이 바뀔 것 같아. 그러면 바뀌는 정권은 그렇게 말해줄 거야 라고 미래형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미 국무부에서도 이제 정권 바뀔 거야. 바뀌면은 한미일 삼각공조는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현재는 제야 인사인데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죠. 야, 문제는 말이야 북한이 아니고 그걸 중국하고 연계해서 봐야 돼. 왜? 그들은 지금 완전히 일심동체잖아. 그래서 중국을 겁을 확 줘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존 볼턴이 한미연구소의 화상 세미나에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북한이 핵 포기라는 전략적 결정을 내렸다는 설득력 있는 증거는 한 번도 없었다. 한반도 통일에 대한 기존 미국의 정책을 진심으로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한반도 통일 후에 중국이 우려하는 주한미군의 북중 국경 재배치나 북한 주민의 중국행 등은 조율해 볼 수도 있는 사안이다. 그러니까 왜 중국이 한반도의 통일을 바라지 않느냐. 이거 우리가 다 봐야 된다. 뭐냐? 바로 이 한국 주도로 한반도가 통일이 되면 주한미군이 지금 있는 평택이 아니고 압록강 쪽으로 전진 배치를 할 가능성. 그렇게 해서 이 베이징하고 980km 거리에 주한미군 지상군이 들어오는 이 상황, 이런 걸 겁을 내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개런티, 우리 안 갈게, 그냥 걱정하지 마 라고 하는 이런 개런티를 해줄 필요가 있다. 그래야 중국이 저만큼 북한을 세게 도와주지 않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또 북한 문제 해결의 핵심은 중국이다. 중국의 지원은 북한 경제의 생명줄이고 이것이 없다면 북한 체제는 매우 빠르게 무너질 것이다. 북한 문제를 미중 문제의 핵심 현안으로 올려야 한다. 그러니까 이 트럼프 시대에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을 하면서 미국의 이 정보를 완전히 그냥 최고급 정보를 다 가지고 분석을 했던 이 존 볼턴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은 중국이 조금만 협조해도 북한은 금방 넘어진다라는 걸 알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북한 문제를 미중 문제의 핵심 현안으로 올려서 중국을 압박해야 되는데 이렇게 협박해라 라는 것이죠. 중국에게 대북 지원 중단이 자국 이익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알게 해야 한다. 북한의 핵은 중국이 있는 동아시아 정세를 불안정하게 하며 특히 일본의 핵 보유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 니들 자꾸 그러면 일본 핵 보유 시켜버린다? 라고 협박해라 이겁니다. 왜냐? 일단 이 미국이라는 전교 싸움 1등 있는데 여기에 중국이라고 하는 전교 싸움 2등이 한번 지금 도전장을 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라고 하는 전교 싸움 3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3등인데 여기다가 핵을 딱 보유하게 만들어주면 이게 지금 이 중국이 미국하고 결승전을 붙는 게 아니라 일본하고 준결승전 한 판 더 붙고 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미국에 도전하려면 엄청난 그런 압박이 되는 것이고, 미국과 일본은 완전히 그냥 거의 지금 일심동체처럼 가고 있죠. 그러니까 일본 지금 미국이 허락만 하면 다음 달에도 ICBM까지 그냥 만들어 버릴 수 있는 능력을 다 가지고 있죠. 고체 연료 ICBM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다 핵탄두 지금 뭐 미국 다음으로 많은 플루토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다음 달에도 ICBM 만들어 버릴 수 있는 이 일본의 능력, 여기에 그냥 니들이 북한을 갖다 저렇게 도와주니 우리도 그러면 일본을 핵보유 시켜버린다 라고 압박하라 이겁니다. 이제 이걸 그 존 볼턴이 주장을 하고 있고, 정말 우리로서는 좀 위기의 상황인데요. 자, 영김 하원 의원인데, 저는 이분이 다음에도 꼭 하원 의원이 되었으면 좋겠다. 올 11월 선거에서 반드시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왜냐?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보수파의 마음과 똑같이 북한 문제를 다뤄주고 있는 분이에요.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최근 하원 민주당 지도부가 주도한 대중국 패키지 법안에 중국의 유엔 대북 제재 이행을 압박하는 조항을 포함하자고 제안했다. 이 조항은 특히 중국을 거론하며 모든 국가가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를 이행하고 집행하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중국의 유엔 대북 제재 강제 이행을 압박하는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자, 민주당, 즉 여당이 중국 패키지 법안을 만드는데, 중국을 이제 압박하는 법안이죠. 여기에 이 영김 하원 의원이 그렇게만 하지 말고 거기다가 북한까지도 집어넣어라. 그래서 중국이 이 대중국 패키지 법안의 데미지를 입지 않고 싶으면 북한을 압박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는, 그렇게 해라 라고 한다는 겁니다. 결국 북한의 압박에 대해서는 지금 초당적으로 협력해 나간다. 초당적이라는 것은 여야, 민주당, 공화당 다 협력한다. 이제 이런 문제입니다. 왜? 이건 북한 문제뿐만 아니라 중국과 완전히 너무나 깊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을 먼저 제거해 주는 것이 중국의 힘을 약화시키는 미중 패권 경쟁의 문제다 이제는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MD 최근에 뭐 대통령 그 후보자들 TV 토론에서도 사드 뭐 이런 MD 문제가 집중적으로 나왔었는데, 여기에 사실은 미국과 MD를 같이 한다, 미국의 MD 편입 어쩌고 하는 이런 것들은 사실 그동안 금기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본격적으로 브루스 벡톨 교수를 인용해서 미 국무부 관영 매체가 한국이 미국의 MD에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서방이 주도한 탄도미사일 대응 체계에 합류한다면 훨씬 더 현명한 움직임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한국이. 그러면서 지금 한국이 하는 킬체인, KMD 이런 거 서울이나 대전, 인천 또는 부산 시민을 보호하는데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 그 역할을 하려면 서방이 주도하는 탄도미사일 대응 체계, 즉 미국 주도의 동북아 전구 MD 네트워크에 한국 들어와라. 그래야 니들이 그 자산을 가지고 탐지를 할 것이고 그 자산을 가지고 요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지, 무슨 KMD 가지고 뭐 한다는 거냐? 사실 아무것도 못 합니다. 뭐 그날 그 TV 토론회 때 나온 LSM2다 어쩌고 저쩌고 아무 역할을 못 합니다. 솔직히 뭐 아무 역할은 아니죠. 이만큼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그거 가지고 대한민국은 못 지킵니다. 결국 미국의 이 동북아 전구 네트워크, MD 네트워크에 들어가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 한국 지킬 수 없어요. 그거 들어가야 됩니다. 그거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MD 네트워크에 왜 그동안 못 들어왔냐? 중국 눈치 보느라고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중국 눈치 볼 문제 아니야. 니들 살려면 들어와 라는 것이죠. 이제는 완전히 편이 갈라졌으니까. 자, 그런 상황에서 정말 놀라운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한국의 전략적 지위 문제 논의를 예고했습니다. 한국이 쿼드에 들어가나? 오커스에 들어가나? 라는 문제인데요. 세종 소사이어티 SNS를 보겠습니다. 워싱턴 DC의 세종협회와 외국지역 장교협회 한국지부가 호주군 합동작전사령관 그렉 필튼 육군 중장, 세종협회의 앤드류 박 회장, 외국지역 장교협회의 한국지부장인 웨이스이 초우 소령 등과 함께 동부표준시 2월 20일 저녁 6시부터 한국 호주 관계와 인도태평양이라는 주제의 논의를 가질 예정이다. 이 논의에서는 한국과 호주의 관계, 오커스와 쿼드의 발전과 인도태평양에서 한국의 지위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라고 하면서, 자, 이 사람이 현재 호주 합동군, 우리로 지금 합참의장이죠. 합동군 사령관이고, 그리고 이제 이 교포인데 빅터 차의 제자입니다. 앤드류 박 회장, 그리고 여기
초우 소령인데, 아니 소령이 뭐라고? 라고 하지만 미국은 외국 지역 장교라는 협회라는 걸 가지고 있고 4개 협회 지부를 가지고 있어요. 그중에 한국 지부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여기 이제 발제자로 참가한 사람들이 대부분 다 소령인데, 소령 그 뭐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이 전부 실무자들이에요. 그래서 한국의 뭐 대사라든지 아니면 연합사령관이라든지 이런 최고 수뇌부가 오면 이 사람들이 전부 전략 보고서를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 라는, 왜 자기네들이 계속 실무를 했으니까 를 해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실무자들을 데리고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이 사람은 지금 호주군 합참의장 합동부 사령관이지만 직전 보직이 인도태평양, 즉 미군의 인도태평양 부사령관이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한국군을 쿼드, 오커스에 집어넣을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지위를 논의할 것인데, 그 지위 논의는 플랜 A와 플랜 B가 있는 것이죠. 플랜 A, 자, 야당이 승리했을 때 한미동맹이 강화될 것이고 쿼드와 오커스에 아주 재량적으로 들어올 것이다. 그러면 이 한국의 지위를 우리는 이렇게 보자. 플랜 B, 지금 문보다 더 세게 나갈 친중주의자 또 친북주의자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럼 플랜 B, 한국은 완전 내치는데, 그렇지만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완전히 적으로 돌릴 수는 없지만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왕따로 만들자. 뭐 이런 거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자, 여기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웨이초우 소령은 현재 미 대사관 무관부에 근무하고 있어요. 과거 오바마 말기 때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제거 작전에 대한 이 작전 계획을 수립하는 담당관이었습니다. 계속 이제 지금 한국에 근무하고 있죠. 그리고 또 여기 참가한 사람 중에 한국 지부 부지부장인데 크리스토퍼 합굿 소령인데, 이 사람은 현재 유엔사 정전위 부사무국장이고, 그래서 뭐 한국의 이 유엔사에서 벌어진 일 다 알고 있는 것이죠. 또 랄프 세도이치 소령이라고 있는데, 이 사람은 코스트가드 출신이에요. 소령인데 이 사람은 현재 역시 코스트가드니까 북한을 대북 제재 또 불법 해상 환적 이런 것들을 감시하는 역할을 주로 하고 있는 실무자겠죠. 이 사람은 현재 미 대사관의 국방무관부에도 근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조슈아 듀란이라고 하는 정보장교가 있습니다. 지금 뭐 소속하고 아무것도 안 밝히고 있는데 역시 어떤 정보기관 소속이겠죠. 뭐 이런 사람들이 그동안 자기가 한국에서 오랫동안 실무로 근무하면서 보고 느껴왔던 것들을 다 최상 정부에 보고하고, 이제는 한국을 인도태평양 작전에서 전략에서 플랜 A, 플랜 B, 한국의 정권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다뤄야 된다라고 스타트를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국은 정말 이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서 대접받는 자유진영의 선봉이 될 것이냐, 아니면 불량국가, 이 독재체제의 종이 될 것이냐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뭘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자유진영의 선봉이 돼야 되죠. 자유진영의 선봉을 주장하고 나선 대만이 어마어마한 경제성장률 또 주가 상승 이룩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걸 우리는 해내야 되는데, 그게 바로 3월 9일 날 우리의 운명이 달렸다 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바꾸어서 우리는 자유진영의 선봉이 되어서 다시 한번 번영 이루어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